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28장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 사이에 뭐 사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결국 대학생들 뭐 열심히 사이버 강의 이런 거 보고 계시죠. 사이버 강의 솔직히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수강하셔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거나 아니면 사이버 강의를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뭐 조금 더 이제 미리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살짝 유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마이크가 되는지 한번 좀 더 제대로 확인해보고. 좋네요. 자, 오늘은 28장입니다. 28장 펴보시고요. 648페이지죠. 총수요 총공부 모양과 화풀시장 이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댓글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책이 6판이 나왔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5판이 나왔고 2020년에 그러니까 5년 만에 6판이 나왔죠. 새로운 판이 나왔는데 일단 이 강의는 5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5판으로 마무리를 하고 6판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실 때도 사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책을 대충이나마 훑어봤는데 그냥 뭐 좀 추가된 부분,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있어도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책에 다 있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페이지 수는 좀 달라졌죠. 페이지 수가 달라져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페이지 얘기하면서 몇 페이지를 보시고 무슨 그래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6판인 경우에는 조금 좀 안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나중에 혹시 이걸 다 하고 나서 필요하게 된다면 6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댓글 수가 늘어나면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올리겠죠. 안 그래도 최근에 요새 댓글 많이 달려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대표적인 댓글 같은 것들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주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들었던 읽었던 댓글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아이디를 뭐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봤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게 생기셨어요. 야, 잘생겼다는 얘기는 물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똑똑하게 생기셨어요.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감사해요. 어쨌든 칭찬으로 듣고 2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아주 시의적절한 단원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은 뭐 사실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급격한 재정 정책, 그 중에서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헬리콥터 머니, 그냥 뭐 헬리콥터 위에 타고 올라가서 돈 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붙었는데 그런 일들도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죠. 뭐 사실 완벽하게 지금 시행하는 데는 없지만 시행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 뭐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각국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안 하면 이상한 상황까지 오게 됐죠. 사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1년 전이라 그러면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요, 이런 정책들을 결정을 할 때 사실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도 돈이지만 그런 식으로 정책을 썼을 때 정말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단원이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정말로 이론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 이런 것들도 오늘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죠. 자, 648페이지 통화정책의 단기효과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통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돈이라는 뜻이죠. 시장에 돈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또는 돈을 얼마나 많이 걷어들이냐, 이걸 보고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는 자, 거기 뭐 양이 있습니다. 화폐 공급량의 변화. 지난 단원에서 화폐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한다?
일단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긴 하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민간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더 많이 대출을 해줄 것이냐, 얼마나 더 높은 비율로 대출해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 경제 주체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통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64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처럼 통화 공급 곡선은 다른 녀석과 달리 이렇게 해서 MD 이렇게 수요죠. 수요 곡선이고 대신에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다? 수직으로 생겼다. 요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통화 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죠. 어떤 국민 경제가 현재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데, 자, 축 맞아 그려볼게요. M 통화량이죠. 통화량 축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R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자,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데 이때의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이 각각 결정이 되어 있다. 자, 여기 그래프가 두 개 있어요. 요거는 통화 시장, 화폐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화폐 시장이라고 써놓고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그리고 보죠. 여기는 화폐 시장이고 실제로 실물 경제라고 볼 수 있는 상품 시장은 이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상품 시장은 축이 다릅니다. 축 잘 보셔야 돼요. 축. 자, 축을 보시면 가로축이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 그래서 보통 Y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게 세로축에 있는 것이 물가입니다. 물가 P.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애초에 처음에 어떻게 돼 있죠? 짠 AD 총 수요 Aggregate Demand. 그 다음에 총 공급 AS Aggregate Suppl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교차하는 점이 바로 뭐다? 균형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원래 물가 수준이 되겠죠. 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균형점에서 시작을 하겠다. 분석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여기 있었던 노란색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통화량이 커지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더니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원래 이자율보다 떨어지죠? 원래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자,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649페이지 아래쪽에 표는 아니고 박스로 정리가 돼 있어요.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자율 하락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누구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업들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죠.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영향을 끼쳐서 승수 효과까지 같이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이 투자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aggregate demand, 총 수요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이 총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건 물가만 달라질 때, 그리고 총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일 때는 그 물가 말고 다른 것들이 증가할 때라고 그렇게 되겠죠. 자, 올라갔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네요. 원래 균형 국민소득보다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물가도 어떻게 됩니까? 물가도 원래보다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했으니까 총수요가 올라가서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반대 방향으로는 찬찬히 짚어가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합니다. 뭘 매개를 했어요? 이자율을 매개를 했죠. 이자율을 매개를 했고 투자 나온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650페이지로 와보세요. 유동성 함정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하는 거에서 요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갔다까지는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 단계. 뭐 이자율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승수 효과가 작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총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을 아무리 증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상품 시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자, 돈을 풉니다. 돈을 풀긴 푸는데 이자율이 까짓도 안 한다거나 움직일 데가 없다거나 이럴 때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딱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금리 파고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엄청 떨어뜨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고, 뭐 연준이 0% 한다고 우리나라도 0%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들 다 어디 가요? 다 미국까지. 그렇겠죠? 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하자면 그래도 미국이 좀 더 금융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기축 통화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율이 똑같으면 이거 뭐 하려고 원화로 가지고 있겠어요? 달러로 바꾸지. 지금 그래가지고 달러를 엄청나게 바꾸면서 뭐라고 있어요? 환율까지 쫙쫙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한마디로 첫 단계 요거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이자율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안 떨어지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MD의 곡선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낮은 녀석으로 거의 MD가 이렇게 거의 수직선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공급량을 늘려봐야 이자율 떨어지는 폭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자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요. 이자율이 뭐 사실 지금처럼 떨어뜨릴 데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급을 왕창 늘렸는데도 이자율이 요지부동이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통화정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아무 영향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6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면요. 자, MS0에서 MS1으로 여기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MDE하고 MDI 뭐 이런 것이 있죠. 걔네들 중에서 MDE를 따라서 수요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MDI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조금 더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 화폐 정책이 통화 정책이 조금 실물 경제로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51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유동성 함정은 케인즈가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더 유효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케인즈가 만들었다는 거죠. 케인즈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야? 화폐 가지고, 이 통화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장난칠 생각 하지 마라. 어차피 통화 가지고 만져봐야 실물 경제에 아무 영향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케인즈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인즈가 짱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유동성 함정이란 말은 교과서에서나 언급될 뿐 현실 경제와 관련해서 이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 전체가 불황 국면에 빠져들면서 유동성 함정이란 말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경제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에서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뭐라고요? 양적 완화 들어오셨죠? 양적 완화 뭐 하는 거예요? 통화량 왕창 늘리는 거예요. 왕창 늘려버리면 이자율 떨어질 거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 이자율이 돈 가치라는 의미잖아요. 이자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다? 이미 떨어뜨릴 만큼 다 떨어뜨렸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자율이 0%가 되면 거기 보세요. 쭉쭉쭉 내려가서 일본에서 1990년대에 중앙은행이 거의 0%까지 내렸는데도 경기가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통화를 늘려가지고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또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이자율이 0%에 이르면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 맨큐는 이자율을 0%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이너스. 돈 맡기면 돈을 떼겠다. 멋지죠? 자, 뭐 그래요.
그러면 뭐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양적 완화라고 했던 것이 너무 세게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 양적 완화 이전으로 조금 돌아가다가 갑자기 다시 턴해가지고 금리를 팍팍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경험해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에서 또는 이제 통화 당국에서 생각하는 효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단위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시면 유동성 함정 얘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황. 그걸 보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 뒷부분에 연결되는 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 늘려가지고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얘기한 건 단기적인 효과였어요. 단기적인 효과고 장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랬던 것이 사실은 원래 여기가 뭐였어요? 균형 국민소득이었죠. 그러니까 균형 국민소득보다 일시적으로 국민소득을 더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인플레이션 갭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압박.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갭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AS가 여기 가만히 있던 AS라는 녀석이 안쪽으로 쓱 들어간다는 거죠. 쓱 들어가서 보이시죠? 보이나? 자, 싹 들어가서 원래 균형점이 단기에는 이쪽으로 옮겼다가 장기적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균형 국민소득 쪽으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균형 국민소득은 그대로지만 물가만 상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왜요? AS가 한쪽으로 이동하니까. 왜요? 인플레이션 갭이잖아. 인플레이션 갭이니까 균형 상태보다 더 억지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생산하면 생산 요소 가격이 비싸진다고요. 노동력이든 원자재 가격이든 다 비싸지는 거예요. 다 비싸지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 그런 거죠. 자, 그 얘기가 거기 잔뜩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우리는 화폐 공급량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데 왜 그런지 쭉쭉 보도록 하죠. 오른쪽 페이지에 잔뜩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프가 AS0에서 AS1의 위치로 이동을 한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임금과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총공급 곡선이 안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장기 조정 과정은 총공급 곡선이 결국은 AS, 여기다 이름 하나 붙여볼게요. AS1 수준까지 움직이면서 결국은 뭐가 된다? 균형 국민소득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가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누가 좋아하는 이야기였겠어요? 케인즈가 좋아할 만한 얘기네요. 자, 결국 한 페이지 더 넘길게요. 654페이지. 화폐의 장기 중립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라는 건 뭐냐?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장기에서는 물가의 변화만을 가져올 뿐 국민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 654페이지 중간쯤 되는 문단에 보시면 새 고전파 경제학자 네오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폐가 장기에서뿐 아니라 단기에서도 중립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경제가 항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화폐가 단기에서도 중립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단기에서 임금이 경직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오직 장기에서만 화폐의 중립성이 나타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솔직히 이 고전파 경제학자 무슨 뭐 완전 고용 슬픕니다. 언급하기조차 슬프네요. 자, 지금까지는요 뭘 봤어요?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이었어요. 통화량을 늘릴까 줄일까 요것과 관련된 얘기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메인 카드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통화 정책, 두 번째가 재정 정책입니다. 뭐 사실 순서는 재정 정책이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뉴스만 열면 나오는 모든 정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통화량 늘리는 거는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떨어뜨렸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뭐 대출 해줘, 또 뭐 해줘,
그 뭐 전 국민 뭐 50만 원인가 100만 원씩 줘. 이런 거는 전부 다 재정 정책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정부가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 자체는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도 그래프 한번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프를 좀 지우고, 자, 지금 내용은 책에서 몇 페이지냐면 6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 그래프를 보세요. 화폐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있냐면요. 여기 있네. 자, 축은요, 아까 맨 기록 똑같아요. 그리고 시장도 두 개로 할 거예요. 화폐시장. 그 다음에 상품시장. 이렇게 두 개로 갈 거고요. 여전히 축도 각각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통화량.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자율. 그 다음에 여기는 국민소득, 그 다음에 이쪽은 물가. 이렇게까지 일단 두고 한번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폐에서 공급은 수직으로 나타내요. 그렇죠? 모니터리 서플라이, MS 이렇게 두고, 이번에는 요거는 안 움직일 거예요. 요거는 안 움직일 거예요. 화폐량,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뭘 조절할 거냐면요. 원래 모니터리 디맨드. 자, MD가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재정정책을 쓴다라는 거는 뭡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니까 뭐부터 움직이겠어요? 뭐부터? 자, 거기 보실게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우선 그림 2에서와 같이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 그리지도 않았는데, 자, 오른쪽 그림도 그려놓을게요. 자, AS, 그 다음에 AD. 원래 이게 제일 처음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딱 여기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이 먼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정부 지출 승수 효과 이런 것들도 반영은 되겠죠. 반영해서 어떻게 되냐? AD라는 녀석이 일단 바깥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 직접적으로 늘어나죠. 직접적으로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결과 국민소득이 커지는데, 이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화폐의 수요 자체가 늘어나죠. 화폐의 수요 세 가지 중에 뭐가 특히 늘어나겠어요? 국민소득 늘어나면 투기적 말고 나머지 두 개가 올라가요. 투기적 말고 뭐 있죠? 예비적 동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거래적 동기인가?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이전 수업을 들으시면 나와요. 자, 그래서 뭐가 바뀐다? MD가 바깥으로 올라간다. MD 프라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애초에 이자율이 여기 있다가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므로 원래 처음에 딱 나갔던 것보다는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겠어요? 사기업, 기업에서 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투자를 줄여요. 투자를 줄이니까 오히려 나갔던 거에서 안쪽으로 다시 조금 더 들어온다. 그래서 MD 프라임이었으면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조금밖에 밖으로 안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AD 프라임 이렇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순서로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로 붙여주시면 되느냐면요. 자,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회색에서 AD0, AD 프라임, AD2 프라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거 순서대로예요. AD0가 제일 먼저 나와 있었던 녀석이고, 일단 정부 지출을 늘리면 AD 프라임까지 쫙 올라가요. 수요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 이자율이 올라간 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 지출이 줄어들면서 요 바깥으로 빠져나갔던 것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순서 아시겠죠? 그러면 쌤, 아까 전에 하고 화폐 공급량을 늘린 거 하고 사실은 효과 똑같네요. 원래 대표하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갈려요. 통화 정책이 더 좋다, 재정 정책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자, 방금 그린 그래프에서 순서 잘 아셔야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정부 지출을 빵 늘리는 바람에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갔다가 그러면 통화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 지출이 떨어지니까 다시 안쪽으로 조금 더 안정화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전 국민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럼 가족이 3명이면 300만 원, 가족이 4명이면 400만 원. 주기도 편하죠.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동사무소 와서 받아가라. 동사무소 돈 난리 나겠네? 아니지. 그 확인서 딱 떼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주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여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총수요가 빡 올라가요. 왜? 그 돈 받아가지고 그게 뭐 한 1,000만 원, 1억이면 다들 빚 갚는 데 쓰겠지만 100만 원 가지고 누가 빚을 갚아요? 당장 밥 먹고 사는데 쓰겠죠. 당장 생활비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액수가 오히려 너무 많으면 계속해서 전부 다 뭐 빚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나질 않아요. 총수요가 늘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액수가 애매하게 적절하게 뭐 한 달 생활비 겨우 할 정도, 그 정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이 정도 주면은 그 돈 다 씁니다. 누가 뭐 50만 원 이거 빚 갚겠어요? 물론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 총수요 곡선이 빡 올라간다 이거야. 빡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경우에는 돈이 또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이 MS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 1인당 100만 원씩 주려면 그걸 갖다 뭐 선불 화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통화량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꼭 내가 5만 원짜리로 받지 않고 그냥 선불 카드 이런 거 뭐 상품권 이런 걸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AD도 올라가고 MS도 올라가고 MD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사실 그때부터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여기에 한 가지 사람이 생각과는 그 상식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게 되면 사실 시행하기 전에 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보세요. 방금도요. 다른 모든 것은 일정하고 정부 지출만 딱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100만 원씩 이렇게 막 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통화량 공급도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수요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고 참 복잡하게 되는 거죠. 현실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론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화폐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원래 정부 지출에서 쫙 올라갔던 것들이 약간 상쇄된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요걸 보고 부르는 현상. 자, 노란색으로 갔다 다시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요 현상을 보고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 자,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낸다 그런 효과가 아니에요. 구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군함 중에서 구축함 있잖아요. 구축함 뭐예요? 다른 배도 박살내는 게 구축함이죠. 저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축 효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효과보다 더 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되는 걸 보고 전부 다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6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중간쯤에 보시면요. 사진이 나와 있고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 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정부 지출이 투자 지출, 민간의 투자 지출을 줄여버린 구축한 결과가 빚어진 것인데 이런 뜻에서 구축 효과, crowding out effect 굉장히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총수요 증가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해버림에 따라서 실제로는 그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축 효과라는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결국 어떻게 된다? 소비 지출과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뭐 한 가지를 늘렸는데 그거 말고 약간 부작용 느낌으로다가 그 원하는 방향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걸 보고 전부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막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657페이지 보시면 정부 지출 증가, 즉 재정정책의 장기 효과라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잘 보시면요. 아까 전에 통화정책 썼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정부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는 더 큰 쪽으로 갔으니까 일시적으로 무리를 했다 이거예요. 무리를 했으니까 결국은 aggregate supply, 이 AS가 다시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수준이랑 국민소득은 비슷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통화정책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뭐가 있느냐 하면요. 실물 경제에다가 영향을 줄 때 이자율이 올라갔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투자 지출을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못 해놨어요. 투자를 많이 못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그 내용,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657페이지 제일 아래쪽 문단에 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장기 중립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 조정 과정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 화폐 수요가 더 커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자율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 결과 정부 지출의 증가는 장기에서도 투자 지출이 줄어들도록 만드는 형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비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케인즈를 추종하는 케인즈 경제학자, 경제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처음에 설명했던 거 있죠? 그게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길고 그거 제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건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그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케인즈는 뭐 하고 싶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써라. 통화정책 그거 뭐 제대로 안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화주의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반대로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견해 그 자체를 수용하지 않아요. 케인즈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통화정책이 전달 경로라는 것이 실제로 통화정책이 실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 좁게 한정해서 본다. 그리고 또 재정정책에서 나타나는 구축효과 이것 때문에 사실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책 시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이 수행된다고 했을 때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 결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보고 내부 시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검토해야 되고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전부 내부 시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됐는데 원하는 결과까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보고 외부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차, 외부 시차가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에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얘기가 661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자는요.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하다고 봤고 통화주의자는 효과가 크다고 봤죠.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자에 의하면 효과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재정정책 시차만 보시면 돼요. 사실 케인즈 경제학자는 통화정책의 외부 시차가 기니까 재정정책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고 통화주의자는 재정정책의 내부 시차가 너무 기니까 뭐 국회 통과해야 되고 이딴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통화정책을 사용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한다? 요즘은 다 섞어 쓴다 그런 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8장이 마치고요. 그 다음에 29장, 그 다음에 30장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29장은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29장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나마 한 편 정도 더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뿅.